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에게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유슬기 표에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부랴부랴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이 내용들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저렇게도 설명이 되고 저렇게 또 풀면 문제가 잘 풀리는구나 라는 것과 암기 꿀팁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시험 문제에서도 좀 더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재고자산은요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래서 이 수량에 대한 결정 방법도 있고요, 단가에 대한 결정 방법도 있죠. 자, 수량에 대한 결정 방법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개실혼 해서 뭐가 있냐면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습니다. 이런 수량에 대한 결정 방법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단가 결정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물건을 사오는데요, 이 물건들의 생김새는 똑같아도 가격이 제각각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들 중에서 어떤 가격으로 사온 물건이 판매가 된 거냐,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개별법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가격표를 붙여놓고서 정확하게 내가 얼마에 떼온 물건이 나가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 가장 정확하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존재합니다. 뭐냐? 이 수량이요,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 1,000,000개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걸 다 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 바로 이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규칙성이나 약속을 가지고서 이 중에 얼마짜리가 팔린 거야, 이 중에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야 라고 장부를 기록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팔린 물건의 단가가 얼마짜리고 남아있는 물건의 단가가 얼마짜리인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죠. 자, 뭐 피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first in, first out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 이건 뭐겠어요? last in, first out.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자, 총평균법은 인생이 아주 귀찮아요. 복잡한 거 딱질색이야.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평균을 다 구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다 라고 한다면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는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실생활에서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런 꼬치 음식 보죠. 뭐 소떡소떡 이런 것도 보는데, 사실 꼬치 음식들은 끼울 때 누굴 제일 먼저 끼웠겠어요? 이 맨 끝에 있는 애를 여기 끝에서 끼우는 거니까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 이렇게 됐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부터 먹는다? 맞아요. 얘부터 먹는 거예요. 얘부터.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사실은 후입선출법이에요. 소떡소떡 이제부터 여러분들 저기 휴게소나 이런데 여행 가시면서 보실 때마다 얘 후입선출법으로 나는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부터 먹는 거예요? 이 맨 끝에 있는 거, 꽃의 맨 끝부분에 붙은 거부터 먹는 거죠. 사실 들어간 거는 저 아래 손잡이 쪽에 있는 애가 제일 먼저 들어갔겠지만 나는 제일 나중에 껴진 걸 먹어야지 라고 하면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법칙을 깨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맨 끝에부터 먹는 친구들은 그러면 걔는 선입선출법으로 먹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다들 어떤 방식으로 먹고 있는지 관찰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쟤도 역시나 나랑 똑같이 후입선출법으로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에 뭐가 있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뭐 수학을 보기도 하고 영어를 보기도 하고 사회 보고 과학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되게 이제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뭐예요? 1일차부터 두 개의 점수에 대해서 나오면 이거 가지고서 얘가 80점이고 얘가 그 다음 100점이니까 내가 평균이 90이야.
이렇게 이제 90부터 달려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날 봤는데 40점 맞고 뭐 50점 맞았어. 그러면서 이제 평균 가격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바뀌면서 아, 아깝다. 내가 첫날엔 뭐 10등이었는데 두 번째 날 15등으로 떨어졌고 세 번째 날 뭐 20등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평균 가격이 바뀌죠. 예, 이동평균법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어때요? 아예 채점을 안 해요. 채점을 안 하고 내가 마지막 날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평균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평균이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총평균법이죠. 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나요? 사실 저는 이동평균법이었던 것 같아요. 조바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결론이잖아요. 내가 평균 가격이 높았든 낮았든 상관없이 결론이 사실 중요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은 들었어요. 아유, 나도 알아. 나도 그 얘기 아는데 조금 더 이제 회계적인 내용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그림을 가져왔어요. 1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 700원짜리요. 생긴 건 다 똑같죠? 맞아요.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물건을 사올 때 그날 시장에 갔을 때 보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왜 우리 뭐 수산시장이나 농수산물 시장, 농산물 시장 가게 되면은 농산물이 뭐 비가 왔다, 비가 오지 않았다, 수확량이 많다, 적다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물가가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사러 갔어도요, 처음엔 100원이었던 게 다음날 떼러 가니까 300원, 그 다음 이제 500원, 그 다음 700원까지 아주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 중에서 저는 딱 3개의 물건이 들어왔을 때, 3개의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 시점에 2개를 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 2개를 팔았다고 했을 때 우리의 고민은 100원, 300원, 500원짜리 중에 얼마짜리의 단가의 물건이 팔렸겠느냐, 이걸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이요. 선입선출법은요, 창고의 입구와 출구가 달라요. 입구는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로 물건이 들어와요. 출구는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물건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입구에서 창고에 물건이 채워졌을 때 2개가 팔렸다라고 하면 이쪽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아이가 100원, 300원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500원짜리가 남는 상태. 그리고 700원짜리 나중에 들어온 게 남는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요, 이 매출한 물건의 원가는 옛날에 사왔던 100원, 300원짜리가 기록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 매출 원가가 아주 오래된 원가로 기록이 될 거예요. 매출 가격은 최근에 판매한 가격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애들 원가는 옛날에 다 들어왔던 원가죠. 반면 기말의 재고는 어때요? 가장 최근에 사왔던 재고 자산 가격으로 기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갈게요. 후입선출법도요, 100원, 300원, 500원짜리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후입선출법은 입구와 출구가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물건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럼 나갈 때 창고문을 열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게 누구다? 자, 여기서 700원짜리라고 대답할 순 없어요. 700원은 아직 만나기 전이야. 그쵸?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보이고 그 다음 300원짜리가 나가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후입선출법 회사들은 제일 처음에 사왔던 100원짜리랑 가장 나중에 사왔던 700원짜리가 이렇게 이제 재고자산 가격으로 기록이 되죠. 기말에 남아있는 아이가 아주 오래된 원가로 기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동평균법.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 혼란스러우실 건데요. 자, 여기는 사장님 마인드가 어떠냐면요. 야, 똑같이 생겼으면 가격도 똑같아야지 라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들어왔을 때는 별말 안 하셨는데요. 다음에 300원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너 이거 100원짜리야 300원짜리야. 네가 봤을 때는 누구 거 같아? 땡, 너 틀렸어. 얘가 100원이고 얘가 300원이야. 너 구분할 수 있겠니?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물건은 이제부터 가격도 똑같이 붙여놔 라고 해요.
똑같이 붙여놓으려니까 100원, 100원, 300원, 300원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00원짜리랑 300원짜리가 있어요. 둘로 나누니까 200원짜리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평균 가격을 바꿔주는 거죠. 이걸 보시면 이제 사장님은 마음이 편안해지신대요. 그래, 이거 봐. 똑같이 생겼으니까 200원, 200원이라고 적혀야지.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500원짜리가 들어와요. 이런데 취직하는 애들은 사실 좀 피곤해요. 왜냐면 계속 바꿔줘야 돼, 가격을. 200원, 200원, 500원. 전체 얼마다? 900원이네요. 3개죠? 네, 하나당 그래서 300원짜리라는 평균 가격이 나와요. 가격표 다시 붙이러 가야 돼요. 300원, 300원, 300원으로요. 자, 이렇게 매입할 때마다 단가들이 계속 바뀌네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가 팔렸습니다. 300원짜리 두 개가 팔린 거죠? 300원짜리 하나가 남았어요. 700원짜리가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엔 700원짜리가 들어오니까. 자, 일 잘하는 친구는 이대로 두면 안 되죠? 300원, 700원 다 더하면 1000원어치 두 개니까 500원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총평균법. 얘는 인생이 복잡한 게 딱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원, 300원, 500원, 700원짜리 들어와도요. 자, 다 합치면 얼마냐면 1600원이거든요. 4개잖아요. 모두 다 400원으로 평균 단가를 고쳐주는 거죠. 사실 판매를 하는 시점에 700원짜리가 들어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월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평균 가격을 이렇게 통일시키죠. 그럼 전체 다 400원짜리. 팔린 두 개도 400원짜리 두 개, 남은 두 개도 400원짜리 두 개입니다. 이게 바로 총평균법이에요. 인생 굉장히 심플하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매출원가를 구하는데요. 선입선출법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판매된 물건이 아주 오래전에 사왔던, 제일 처음에 사왔던 100원, 300원짜리였고요. 남아있는 아이들은 최근에 재고였던 500원, 700원짜리. 후입선출법은 판매되기 직전에 내가 가져왔던 500원짜리랑 그 전에 거 300원짜리.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왔던 100원짜리가 기말 재고로도 계속 기록이 되고 있죠. 이동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새로 결정했을 때 300원으로 평균 단가 있었을 때 두 개가 팔렸죠. 자, 나머지 300원, 700원짜리를 일 잘하는 친구는 500원짜리 두 개로 이렇게 평균 가격을 바꿨죠. 총평균법은 400원, 400원이죠. 팔린 애도 400원, 400원 같은 가격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물가가 지금 보신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내가 선입선출법으로 쓸 건지 후입선출법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가와 기말재고가 달라지고 있었죠.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400원의 원가이지만요.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800원의 원가입니다. 기말재고도 보시면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1200원이지만 기말재고에 대해서 후입으로 하게 되면 800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서 원가를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기록이 되는 매출원가와 후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서로 다른 거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선입과 후입선출만 본다고 한다면 매출원가는 후입선출법이 더 크고요. 기말재고자산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입선출법이 더 커요. 만약 이 회사가 판매하는 물건 하나에 대해서 1000원씩 두 개를 팔아서 2000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똑같이 2000원이라 하더라도요. 선입선출법은 원가가 400원이니까 매출 총이익이 1600원일 거고요.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가 800원이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1200원일 거예요. 원가를 많이 기록한 만큼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매출 총 이익이 가장 많이 기록되는 방식, 그 다음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많이 기록되는 방식, 이것들은요 바로 선입, 그 다음 이동, 그 다음 총평균, 그 다음 후입선출, 이런 순서가 된다고 합니다.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많고요. 기말 재고도 가장 비싼 500원, 700원짜리로 가장 많이 기록이 됩니다.
후입선출법은 되려 기말의 재고자산이나 이익이 가장 적게 기록이 되죠. 자, 반대로 이제 매출원가,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을 많이 인식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수주의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는 거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후입, 그 다음 총평균, 이동평균, 선입선출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실 텐데요. 이거 시험에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암기 꿀팁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외워보세요. 매출총 이익. 여러분들 머릿속의 이익은 플러스. 기말재고 자산. 자산은 내 거니까 플러스죠. 반대로 매출원가는 비용 마이너스. 보수적이라는 단어, 차가운 단어 마이너스예요. 자, 내 머릿속의 플러스들은요. 이렇게 움직여요. 가나다라 순서. 가나다라 어떻게 되죠? 시옷, 이윽, 치읓, 히읗 이렇게 되죠? 선, 이, 총, 후. 반대로 원가나 보수적인 것은 가나다라 역순으로 후, 총, 이, 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가나다라 순서대로 기억하면 되겠구나. 언제? 물가가 상승할 때. 자, 그런데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법인세 비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법인세 비용도 비용이잖아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 위에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법인세, 세금이죠. 세금은 누가 제일 많이 내요?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제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매출총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회사가 법인세도 많이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비용을 아래다 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매출총 이익, 기말재고 자산, 가나다라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물가 상승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곤란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한다? 물가가 하락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물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방향을 무조건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 하락시를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요. 아, 물가 상승시를 먼저 기억한 다음에 하락은 반대야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물가 상승시 암기해 주셔야 되죠. 이익, 자산 이런 것들은 가나다라 순서, 원가는 가나다라 역순. 자, 보겠습니다. 수량의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그러면 수량은 개, 실, 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혼은 없으니까 나와 마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단가 결정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 결정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이 있었다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와 마법만 단가가 아닌 수량 결정이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역시나 단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연수학계법은 우리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할 때 쓰는 방법이죠. 자, 다음 볼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대요. 원가, 매출총 이익,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방법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기본적으로 매출총 이익과 기말재고자산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들이니까 같은 방향. 매출 원가만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가나다라 순서대로 이야기했을 때는 선입선출법이 제일 많다. 그리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플러스는 가나다라 순서대로 선입선출법, 마이너스는 역순으로 후입선출법이었죠. 자, 근데 이건 물가가 상승할 때예요. 반대로 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들 둘을 거꾸로 청개구지처럼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매출원가 쪽에 누가 나와야 되고요? 맞아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매출총 이익이나 기말재고자산에 거꾸로 누가 나와야 된다? 후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 기초재고 동일하고 물가가 상승한대요. 자, 이번에 이제 물가 상승, 매출 원가를 기록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가장 높은 이익. 이익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 플러스는 가나다라 순서대로 시옷. 매출 원가가 높은 것은 마이너스. 가나다라 역순으로 후입. 자, 이렇게 대답이 됩니다. 자, 모두 다 전산회계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 이동평균법의 기말재고자산
단가 계산하는 거 얘기해 볼게요. 자,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매입에 매출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단가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매출했을 때 그대로 가져다가 200개에서 100개를 팔았으니까 이제 100개 남았겠구나. 개당 1,000원짜리 남아있겠구나 하시면 돼요. 판매 가격은 매출액이니까 상관이 없고 나의 물건의 원가만 보려고 해요. 단가. 자, 문제는 이 100개 지금 1,0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10만 원어치죠. 여기에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200개에 대해서 1,300원. 자, 5월 7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물어봤다면 이제 200개 곱하기 1,300원이다 라고 해서 몇 개로? 300개로 나눠주면 돼요. 이 100개에 대한 거니까. 근데 거기가 아니라 마지막 기말재고였죠. 그래서 어디까지? 300개 곱하기 1,100원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몇 개? 지금 보시다시피 100개, 200개, 300개 하면 전체 600개. 이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단가는 1,150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엔 총평균법이래요. 자, 총평균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체 매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로 통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면 매출과 관련된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판매가 20개 되었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되는데 사실 그도 필요가 없죠. 왜냐? 총평균법은 판매된 아이도 같은 단가, 남아있는 아이도 같은 단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시면 되냐면 10개, 기초에 10개 했다가 100원, 그 다음에 30개 매입했다 120원, 그 다음에 10개 곱하기 11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개수가 몇 개요? 10개, 30개, 10개, 50개죠? 50으로 나누면 총평균법은 평균 단가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때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팔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될 텐데 매출액부터 볼게요. 자, 나머지는 기초 매입이니까 됐고요. 매출에 대해서 지금 먼저 보시면 매출액이 나오죠. 25개 곱하기 140원. 요 매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매출액이 나오면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해서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이거죠.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요. 요 25개는 제일 먼저 있었던 기초 10개가 먼저 팔려요. 그래서 10개에 100원짜리. 그 다음에 15개가 더 팔려야 됩니다. 왜? 25개니까. 25개니까 10개는 100원짜리고 나머지 15개는 그 다음에 들어왔던 110원짜리가 팔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뺐을 때의 매출 총이익이 바로 850원이라고 하네요. 자,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니까 일시정지 누르시고서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냥 쭉 눈으로만 혹 귀로만 듣고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시고서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무언가 다른 또 새로운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건데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벌써 108회차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108회차 시험에 합격 기원을 위해서 무언가 더 알려드려야 될지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